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거셉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수도권 확산세 반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연일 70%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연휴를 기점으로 수도권 감염이 비수도권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방역 당국에서 예측하기로는 9월 중하순,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의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감소세를 보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배경에는 추석 연휴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 그러니까 인구의 대이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석 연휴 이후에는 확산 어느 쪽이든 간에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보건당국에서는 지난 명절들에서는 명절 이후에 급격한 확산은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추석 연휴를 크게 고려 안 하는 듯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명절들은 기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를 했고요.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보건당국의 어떤 정점 도달 예측보다는 조금 뒤에, 그러니까 적어도 추석 연휴 이후에 1, 2주 후에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초나 중순쯤에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추석 연휴가 큰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때 큰 폭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정점은 더 뒤로 밀리게 되고 겨울철이라고 하는 계절적 요인과 만나게 되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에는 한참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일단은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정부가 추석 연휴에 휴게소 등의 임시 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고향 방문 전후로 선별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충분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진료소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는 보는데 네.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고향 방문 이후에 이 휴게소를 들러서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잠복기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잠복기가 짧은 경우에는 감염자가 양성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잠복기가 긴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기존 바이러스는 좀 짧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는 있으나 어느 정도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경부선에서는 안성 같은데 상행 쪽에 설치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중부 같은 경우에는 하행 쪽에 있습니다.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영동 고속도로도 다 상행 쪽에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상행, 하행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임시선별진료소보다는 고향 방문 이전에 검사를 받고 확인을 하고 방문하는 게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검사를 해보고 음성이 나온 경우에 가족들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추석 기차 승차권 예매율이 지난해 추석에 비해서 또 올해 설보다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 모임을 좀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 네. 8명까지인데.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가족이 되겠죠. 근데 예. 가족 이외에도 이 기준으로는 지인이나 친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 이외에 특히 이제 부득이 고향을 방문을 했을 때에는 가족 이외에 친족에 대한 인사를 간다든가 네. 아니면 지인을 만나서 시간을 보낸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극히 자제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남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고 예. 가족 위주로 만나고 친족이나 지인으로 확대되는 거는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후 검사는 물론이고 모임을 자제하고 또 만남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그 학생 확진자가 지난주에 하루 평균 177명이 발생해서 주간 단위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금 교직원의 80%는 접종을 완료해 놓은 상황인데 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교직원에 대한 접종은 교직원 접종이 학교 내 감염을 막는 거에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학교 내 감염의 원인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직원으로부터 감염이 되는 사례보다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돼서 학교에 등교를 하고 학생,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양상들이 많거든요. 네. 아니면 학원에서 감염됐다가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직원을 매개로 한 어떤 집단 감염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에 대한 접종률이 80%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 감염은 등교가 확대된 만큼 부득이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학생들이 접종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이 그 재택 치료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 이게 재택 치료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택 치료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재택 치료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맞지 이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국내에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수가 한 62명 정도, 수도권하고 강원 2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히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충분히 관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재택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더군다나 뭐 지금 재택 치료를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증상이나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생활치료센터 등 이런 시설 마련의 한계가 다다르면서 불가피할 경우, 그러니까 배수의 진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써야지 이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나중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재택 치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예전에 그 신종플루도 타미플루가 등장한 이후에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되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도 치료제 개발이 중요한데 먹는 치료제는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요? 일단 뭐 국내에서도 여러 제약사들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가장 빠른 단계가 임상 2상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국내 사례는 차치하고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임상 3상 단계에 올라 있는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사가 3개 제약사거든요. 네. 그래서 머크나 아니면 로슈나 화이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평가를 받는 게 머크고요. 예. 이 경우에는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임상 2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안전성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효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입원 치료 기간을 단축시킨다든가 아니면 회복 단계까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최종적으로는 효능과 안전성 부분이 임상 3상 결과가 나와야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임상 2상 결과가 나오고 3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3상 중간 결과가 크게 무리가 없으면 아마 이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연초쯤에는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를 일단 완료를 한 상태고 예. 우리나라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양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예. 3만 8천 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긴급 사용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구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구매를 빨리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확대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 예방 차원에서 복용을 하는 것도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접 접촉자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치료약을
복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구매 양을 조금 단계별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선구매를 추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해야지만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긴 하겠지만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